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과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KF-21을 불량품이라고 조롱하던 미국. KF-21에서 발견된 의문의 공간을 결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 공군 책임자는 합동훈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한국을 거세게 압박했고 현장에 있던 모두가 한국은 퇴출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단 48시간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모든 검증을 통과해냈고 KF-21의 놀라운 설계 방식에 미국이 결국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이건 결함이 아닌 압도적인 설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든 한국산 전투기의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전투기와 같이 뜨면 자살 행위야. 상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그로브 준장이었어요. 평소에도 거친 분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KF-21 사진 때문이었어요. 엔진 뒤쪽이 휑하게 비어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거든요. 저는 리처드 맥카시입니다. 미 공군 AFL-CMC 소속 대령이고 지난 20년간 미국의 전투기란 전투기를 전부 담당해왔죠. 저런 큰 결함을 가진 전투기를 가지고 합동훈련에 참여하겠다니 제 부하들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을 제외시켜야만 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불량품이다. 빼야 한다. 조립동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 측 인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외협력 담당 정미경이었어요. 악수를 건네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저는 한국 측이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진이 퍼지고 불량품 소리가 나오고 미 공군이 검증 인력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정미경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기다렸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맥카시 대령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어 발음이 또렷했어요. 보여줄 수 있는 구역부터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정은 협의된 대로 진행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서라, 순서대로.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뭔가를 숨기려면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기 싫은 건 일정 밖으로 빼면 되니까요. 저는 그 수법을 20년 동안 봐왔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량이 KAI 생산구역 앞에 멈췄습니다. 정미경이 제 손목에 방문증을 채웠어요. 플라스틱 띠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족쇄 같았어요. 여기서부터는 당신 마음대로 못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일부러 방문증을 흔들어 봤습니다.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조립동문이 열렸습니다.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금속과 기름, 그리고 사람 땀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맡던 것과 비슷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했거든요. 제가 아는 조립동은 늘 시끄럽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고함 소리, 공구 부딪히는 소리. 그런데 이 현장은 고요했어요. 작업자들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술실 같았어요.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 뒷모습이었어요. 엔진 2개 사이가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그 장면이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불량품이 맞았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엔진 사이를 가리켰어요. 왜 저렇게 비워놨습니까? 설계 결함입니까? 아니면 생산 문제입니까? 정미경이 대답하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KAI 통합팀장 박상철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대령님, 질문 방식을 바꿔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추측부터 시작하시면 오늘 검증은 여기서 끝납니다. 저희는 확인된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 공군 대령한테 훈수를 두다니 20년 경력을 무시하는 건가.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검증 자체가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 공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은 순서대로 드립니다. 지금은 공개 가능한 구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또 순서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시간을 끄는 게 분명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공군 시험조종사 김정호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단단했습니다. 조종사 특유의 자신감이 몸 전체에서 느껴졌어요. 김정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메카시 대령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님은 KF-21을 직접 타보셨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탔어요. 타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니요, 아직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김정호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비웃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비행기는 말로 타는 게 아닙니다. 사진으로 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이 뼈를 때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전투기를 다뤄왔습니다. 현장에서 굴러왔어요. 그런데 한국 조종사한테 기본을 가르침 받다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현장 검증하러 온 겁니다. 타보지 않아도 확인할 건 확인합니다.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김정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확인은 좋은 거니까요. 김정호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건방지다. 한국이 뭘 믿고 저러나? 불량품 만들어 놓고. 정미경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공개 가능한 첫 번째 구역입니다. 저는 정미경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국 측이 긴장하고 변명하고 어쩔 줄 몰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저를 막아섰고 김정호는 저를 가르치려 들었어요. 정미경은 순서만 반복했습니다.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저는 작업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무관심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태어난 법이거든요. 아니면 정말로 숨길 게 없거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 엔진 사이가 저렇게 비어있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첫 번째 구역 설명이 끝났습니다. 기체 외형과 기본 사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미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없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48시간 중 3시간, 아직 45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는 핵심에 닿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정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엔진 쪽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정미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태블릿을 꺼내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내일 오후 첫 번째 세션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라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시간을 끄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협의된 일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천 시내가 보였어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본부에 중간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전화를 걸기 전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하그로브 준장이었어요. 결론 나오면 바로 올려. 기다리고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준장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한국을 빼라. 저는 그 결론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검증관이 아니라 도장 찍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차가 숙소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리면서 조립동을 돌아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건물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그 풍경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45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차분함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들은 왜 저렇게 태어난 걸까? 정말 숨기는 게 없는 걸까? 아니면 숨기는 게 너무 커서 저렇게 침착한 걸까?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잡아낸다. 그런데 그 확신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비행기는 말로 타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숙소 방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선코, 의회 보좌관이었어요. 이 사람 전화는 항상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메카시, 지금 어디야? 이선콜이 인사 없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사천입니다. 방금 첫 번째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뭘 봤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아직 핵심은 못 봤어요. 순서대로 하겠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내일 엔진 쪽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혀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잘 들어. 합동훈련까지 한 달도 안 남았어. 의회에서 벌써 질문이 나오고 있다고. 이선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네 보고서가 증거가 돼. 알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보고서가 증거가 된다. 저는 검증관이 아니라 보험 증서를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을 근거를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48시간이야? 끌지 마. 이선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불안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핸드폰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그로브 준장이었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관 전화는 미룰 수 없었거든요. 메카시, 현장 분위기 어때?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내일 핵심 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뭘 기다리고 있어? 준장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진 봤잖아. 엔진 사이가 텅 비었어. 저게 정상으로 보여?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 태도가 이상했어요. 너무 태연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순서대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협의된 일정이라서 순서? 시간 끌기 아니야? 하그로브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리처드, 내 부하들 목숨이 걸린 문제야. 저 기체랑 같이 뜨는 게 우리 조종사들이란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합동훈련에서 같은 공역을 나눠 쓰는 건 서로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아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나오면 바로 올려. 하그로브 준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선 콜과 같은 말이었어요. 결론을 기다린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빼라. 저는 그 결론에 도장을 찍으러 온 사람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에 새 메일이 와 있었어요. 캐런 휘트모어, 방산 로비스트였습니다. 메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KF-21 공백 분석 요약이었습니다. 자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은 한 문장이었어요. 공백은 설계 결함 또는 생산 미비를 의미하며 합동훈련 참여는 안전상 재검토가 필요함. 제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캐런 휘트모어가 왜 저한테 이 자료를 보냈을까요? 저는 검증관일 뿐이에요.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메일을 닫았습니다. 의회에서는 증거를 만들라고 하고 상관은 결론을 내리라고 하고 로비스트는 자료를 보내고 모든 방향에서 같은 결론을 향해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빼라.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마이클 첸이었습니다. 미 공군 연구소 자문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들을 때 집중하는 스타일이었죠. 여기서 뭐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첸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메카시 대령, 여긴 왜 왔어요? 검증하러 왔죠. KF-21 합동훈련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요.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진 봤죠? 엔진 사이 공백. 어떻게 생각해요? 불량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설계 결함이거나요. 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진과 소문으로 사람 목숨을 재지 마세요, 메카시.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저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첸은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AFRL에서 20년 넘게 일한 전문가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진은 한순간이에요. 설계 의도는 담지 않죠. 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현장에서 봐야 해요.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첸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결론을 정해놓고 왔어요. 사진을 보고 소문을 듣고 불량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현장은 아직 제대로 안 봤으면서요. 그런데 한국 측이 순서대로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건 보여줄 준비가 됐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숨기려면 아예 안 보여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순서를 시간 끌기로만 봤지 준비된 절차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른 일로 왔지만 오늘 검증에 동행해도 될까요? 방해는 안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첸이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차량이 KI 생산구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미경이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도 어제와 같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엔진 구역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어제는 내일이라고 했는데 순서를 앞당긴 거였어요. 왜 일정을 바꿨습니까? 대령님이
엔진 쪽을 빨리 보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협의해서 조정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빨리 보고 싶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제 제 표정을 읽은 걸까요? 아니면 저보다 한 수 앞서 움직인 걸까요?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미경이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체내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건 보여줄 준비가 됐다는 뜻일 수도 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어요. 조립동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냄새가 밀려왔어요. 금속과 기름, 그리고 사람 땀. 오늘은 핵심을 봐야 했습니다. 48시간 중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체니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눈은 계속 현장을 훑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선콜 전화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사고가 나면 네 보고서가 증거가 된다. 하그로브 준장 목소리도 들렸어요. 내 부하들 목숨이 걸린 문제야. 캐런 휘트모어 자료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엔진 구역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KF-21 뒷모습이 다시 보였어요. 엔진 두 개 사이 그 휑한 공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다르게 해야 했어요. 추측이 아니라 확인으로 저 공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을 줬어요. 박상철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제 저를 막아섰던 사람이었어요. 따라오십시오. 대답 대신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박상철을 따라 정비 라인 쪽으로 걸어갔어요. 첸도 뒤따라왔습니다. 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비 라인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온도가 낮았어요.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KF-21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엔진 뒤쪽이 훤히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휑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공간을 노려봤습니다. 드디어 핵심 앞에 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비워놨습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이번에는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계 문제입니까? 생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박상철이 제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대령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측부터 시작하시면 오늘 검증은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막는 거였어요. 질문을 하면 추측이라고 하고 확인하려 하면 순서를 따르라고 하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저는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걸 묻는 겁니다.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박상철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대령님, 눈에 비어 보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왜 비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설명은 드립니다. 다만 확인된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추측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평행선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걸까? 숨길 게 없으면 바로 설명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정미경이 옆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체크리스트가 떠 있었어요. 공개 가능한 항목은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화면을 흘겨봤습니다. 항목이 빼곡했어요. 기체 외형, 조종석 구조, 비행 제어 시스템.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거기 없었습니다. 엔진 사이 공백에 대한 설명이 안 보였거든요. 저 공간은 언제 설명해 줍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미경이 태블릿을 스크롤했어요. 해당 항목은 구조 설계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서상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라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핵심을 뒤로 빼놓은 거였어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지쳐서 포기하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김정호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저한테 비행기는 말로 타는 게 아니라고 했던 조종사였어요. 오늘도 비행복 차림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여유로웠어요. 메카시 대령님, 한 가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같이 뜰 거면 서로 믿을 근거부터 맞춰야 합니다. 대령님이 의심하는 건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같이 못 듭니다. 저는 김정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어제처럼 조롱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뭘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면 순서가 있어요. 결론부터 정해놓고 끼워 맞추면 그건 확인이 아니라 재판입니다. 그 말이 뼈를 때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실 김정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론을 정해놓고 왔어요. 불량이다, 빼야 한다.
현장은 그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재판, 그 표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다시 엔진 사이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휑한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불량이라는 단어가 입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박상철은 검증을 끝내겠다고 했어요. 정미경은 순서를 고수할 거고요. 김정호는 저를 재판관이라고 부를 겁니다.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현장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밤이었어요. 야간 긴급 출격 직전이었습니다. 정비반장이 체크리스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됐다, 이륙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비반장이니까요? 현장 책임자니까요? 그런데 이륙 직후 경고등이 켜졌어요. 유압 계통이었습니다. 비상 착륙은 했지만 동료 한 명이 크게 다쳤어요. 척추를 다쳐서 전역했습니다. 32살이었어요. 앞으로 40년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조사가 이어졌어요. 정비반장은 책임을 피했습니다. 됐다는 말이 공식 승인이 아니라 구두 확인이었다고 했거든요. 서류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됐다 한마디로 넘어간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고를 불렀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됐다 라는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급할수록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봤거든요. 서류는 깨끗해도 현장은 더러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의심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딘가에서 됐다가 나오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됐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추측하지 마라. 순서대로 하자. 근거부터 맞추자. 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급하게 넘어가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만 급했습니다. 저만 결론을 서두르고 있었어요. 체니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해라. 일단 봐라. 그런 뜻 같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이대로 가면 검증이 아니라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48시간 중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에 싸우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 보고 돌아가게 될 거였어요. 그럼 무엇부터 보면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질문 방식을 바꾼 거였습니다. 왜 저랬느냐에서 무엇부터 보면 되느냐로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한테는 큰 양보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상철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경계에서 확인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따라오십시오. 박상철이 몸을 돌렸습니다. 정비 라인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대답 대신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첸도 조용히 따라왔어요. 정미경은 태블릿을 들고 기록하며 걸었습니다. KF-21 옆을 지나갔습니다. 기체가 생각보다 컸어요. 가까이서 보니 표면 마감이 깔끔했습니다. 미국 전투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외형만 보면 불량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외형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안쪽이었어요. 엔진 사이 공간, 그 휑한 빈자리. 저는 아직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숨기는 건지, 진짜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박상철이 멈췄습니다. 작업대 앞이었어요? 부품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48시간 중 24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 안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작업대를 바라봤어요. 작업대 위에는 부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엔진 개통 부품이었어요. 박상철이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는 척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엔진 사이 빈 공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 누군가 정비 라인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현장 작업자 같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이 그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최 고문님, 나오셨습니까?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최 고문이라.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외국 손님이 오셨다길래 최기철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묵직했어요. 오랜 세월 현장에서 굴러온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죠? 뭘 보고 싶으신 겁니까? 최기철이 물었습니다. 단도직입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엔진 사이 공간이요. 왜 저렇게 비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KF-21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박상철과 정미경도 따라왔어요. 최기철이 엔진 뒤쪽 앞에 멈췄습니다. 빈 공간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여기가 궁금하신 거죠? 네. 불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그 말을 하면 검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판단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기철이 웃었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7년 전에 저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때는 미국 기술자한테 들었죠. 최기철이 빈 공간을 쳐다봤습니다. 저 공간은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비워둔 겁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핵심이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전투기는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에요. 20년, 30년 쓰면서 계속 손을 봐야 합니다. 엔진도 바꾸고 장비도 추가하고 그때마다 기체를 뜯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최기철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뜯을 때마다 위험이 생깁니다. 볼트 하나 잘못 조이면 사고가 나요. 저 빈 공간은 나중에 뭘 달아도 기체를 뜯지 않게 하려고 비워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빈 공간을 결함으로만 봤지 미래를 위한 여유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국 전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F-15, F-16 처음 만들 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계속 손봤잖아요. 그때마다 기체 뜯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최기철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개량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거든요. 기존 구조를 건드리면서 새로운 결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걸 생각했어요. 나중에 손볼 때 덜 위험하게. 그래서 비워둔 겁니다. 최기철이 빈 공간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저게 허술해 보입니까? 저건 허술함이 아니라 조심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허술함이 아니라 조심. 저는 그 표현을 곱씹었어요. 7년 전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됐다. 한마디로 넘어간 그 순간이요. 그날 정비반장은 급했습니다. 야간 긴급 출격이었거든요. 시간이 없었어요. 체크리스트를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됐다가 나왔어요. 확인 대신 말로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동료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은 달랐습니다. 최기철은 급하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같은 원칙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을 생각하고 위험을 줄이고 조심하는 방식이었어요. 됐다가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보였어요. 결함이 아니라 여유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확신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설득하려고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어요. 확인하라고, 숨길 게 없다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신뢰감을 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봤어요. 하그로브 준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메카시 결론 났어? 준장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뭘 더 확인해? 사진 봤잖아. 빈 공간이 있다고. 그게 정상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최기철한테 들은 말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빈 공간은 결함이 아니라 여유다. 나중에 손볼 때 기체를 뜯지 않게 하려고 비워둔 거다. 하지만 그걸 준장한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의회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내일까지 결론 올려. 준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본국에서는 빼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확인하라고 하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최기철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은 것 같았어요. 바쁘시겠네요. 최기철이 말했습니다. 비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납기 맞추랴, 예산 맞추랴. 그런데 급하다고 대충 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납니다. 저희는 그걸 배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기철 말이 제 과거를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급하다고 대충 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난다. 7년 전 그날 밤이 바로 그랬습니다. 박상철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볼 게 남아 있었어요. 결론을 내리기엔 일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빈 공간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KF-21 옆을 지나가며 저는 다시 엔진 뒤쪽을 봤습니다. 아까는 결함으로 보였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불량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7년 전 그날 밤 우리 현장에도 이런 방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됐다 대신 한 번 더 보자가 있었다면 동료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박상철을 따라 걸었어요. 박상철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조립동을 지나 정비 라인, 그리고 시험 준비 구역까지 현장 동선 그대로였어요. 저는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작업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어제 처음 왔을 때와 같았어요. 수술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시험 준비 구역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계기판 앞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요.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다가왔어요. 뭐야? 숫자가 이상해요. 어제 기록이랑 0.2 영 안 맞아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사소한 문제처럼 보였어요. 0점이 안 맞는다. 그 정도는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작업자가 동료를 불렀고 동료가 또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3명이 계기판 앞에 모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아무도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보자. 선임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3명이 다시 확인을 시작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0.1 때문에 작업을 세우다니. 미국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조정하고 다음으로 가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박상철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저게 저희 방식입니다.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이상하면 멈춥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요. 급하다고 건너뛰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장면이 충격이었거든요. 사소한 이상 신뢰 작업 전체가 멈춘 거였어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김정호가 다가왔습니다. 작업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람 태우는 기계는 급할수록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김정호가 말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고 작업자들을 보며 말했어요. 빨리 가려다 사람 죽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희는 그걸 몸으로 배웠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7년 전 밤이 또 떠올랐어요. 그날 우리 현장에는 한 번 더 보자가 없었습니다. 됐다가 있었어요. 급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동료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작업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계기판 앞에서 확인 중이었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선임이 고개를 들었어요. 센서 접촉 불량이었어요. 교체하겠습니다. 선임이 말했습니다. 작업자가 부품을 가지러 갔어요. 교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천천히 확인하면서 진행했어요. 교체가 끝나자 다시 확인이 이어졌습니다. 숫자를 비교하고 기록을 대조하고 그제야 선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 됐다는 달랐습니다. 확인 후에 됐다였어요. 대충 넘기는 됐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꼈어요. 정미경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대령님, 다음 구역은 공개 범위 바뀝니다. 정미경이 말했습니다. 태블릿을 들어 보여줬어요. 일정표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협의된 범위를 넘어섭니다. 추가 공개가 필요하시면 별도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저는 처음에 짜증이 났습니다. 또 막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미경 표정을 보니 달랐어요. 숨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정해진 범위가 있었고 그 안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줬습니다. 그 선을 넘으려면 새로운 약속이 필요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미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낯선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서양인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미경이 그를 소개했어요. 네이토 운용성 자문 마크 덩컨입니다. 오늘 검증에 참관 중이십니다. 마크 덩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어요. 손아귀가 단단했습니다. 메카시 대령이시죠?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던컨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판단 중입니다. 던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작업자들 쪽을 바라봤어요. 저도 여러 나라 현장을 봤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이 현장은 좀 다르더군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통은 빨리 결론 내려고 합니다. 일정이 있으니까요.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던컨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현장은 안전 확인을 먼저 둡니다. 빨리보다 제대로를 앞에 놔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던컨 말이 맞았거든요. 빨리보다 제대로.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압박이 들어오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의회에서 재촉하고 상관이 닥달하고 일정이 밀리면 누구나 됐다를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아까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0점 하나 때문에 작업을 멈춘 작업자들. 한 번 더 보자 라고 말한 선임. 확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모든 사람들. 그게 이 현장의 방식이었어요. 불량품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한 의미의 불량품은요. 이 현장은 대충 만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급하다고 넘어가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멈추고 다시 확인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KF-21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엔진 사이 빈 공간이 보였어요. 아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결함이 아니라 준비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을 위한 공간. 뜯지 않아도 되게 만든 여유. 그리고 그 여유를 지키는 현장. 마음속에서 결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확신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불량품이다, 빼야 한다는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은 같이 뜨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 만든 기체를 불량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본국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그로브 준장은 빼라고 할 거였습니다. 이선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현장을 봤어요. 됐다, 없는 현장을요. 정미경이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마지막 세션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8시간 중 30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현장을 본 뒤로 마음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7년 전 그날 밤 우리 현장에도 저런 방식이 있었다면 동료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에 새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본국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첫 번째 메일은 하그로브 준장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양식 첨부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양식이라기보다는 거의 완성된 문서였어요. 빈칸만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고 저는 손이 멈췄어요. KF-21의 구조적 공백은 설계 미비 또는 생산 결함으로 추정되며 합동훈련 참여는 안전상 재검토가 필요함.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써놓은 거였어요. 저는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도장 찍기였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다. 두 번째 메일은 이선콜이었습니다. 의회 브리핑 자료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열어보니 캐런 휘트모어가 보낸 자료와 거의 같았습니다. 공백은 결함이라는 결론이 박혀 있었어요. 이선콜이 한 줄 덧붙여 놨습니다. 이 방향으로 정리해줘. 의회에서 쓸 거야.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본국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어요. 한국을 빼라. 저는 그 결론에 서명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뭘 봤든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됐다, 없는 현장을요. 0점 하나 때문에 작업을 멈추는 사람들을요.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제야 넘어가는 방식을요. 그걸 보고도 불량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 첸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메카시, 지금 통화 가능해요? 네, 괜찮습니다. 메일 봤어요? 첸도 같은 메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봤습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더군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첸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 빈 공간 말이에요. 엔진 사이. 대령님은 왜 비어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나중에 개량할 때 기체를 뜯지 않으려고 비워뒀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기철한테 들은 말이 떠올랐어요. 뜯을 때마다 위험이 생긴다고 했었죠. 뜯으면 위험하니까요? 그것보다 더 있어요. 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열과 진동 덩어리예요. 비행할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 스트레스가 기체 전체로 퍼져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엔진 사이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열이 갇혀요. 진동도 부딪히고요. 그러면 피로가 빨리 쌓입니다.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고 나중에 개량할 때 그 부분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요. 여유 공간이 있으면 열이 빠지고 진동이 분산돼요. 기체 수명이 늘어나고 나중에 손 봐도 덜 위험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내용은 몰랐거든요. 빈 공간을 그냥 비어 있는 것으로만 봤어요. 허술함으로요. 하지만 첸 말을 들으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간은 결함이 아니라 안전장치라는 겁니까? 안전이자 개량 여유예요? 처음부터 나중을 생각하고 설계한 거죠.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당장은 빈 공간으로 보이니까요. 비판받기 딱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요. 쟤는 볼 수 없었지만요. 근데 왜 본국에서는 그걸 무시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되잖아요. 설명해도 안 들어요. 듣고 싶지 않은 거니까요. 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본국에서 도는 건 기술 논쟁이 아니에요. 정치예요. 한국을 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경쟁, 로비, 여론. 그 사람들한테 기술 설명은 소용없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첸 말이 맞았거든요. 캐런 휘트모어가 보낸 자료, 이선 코얼이 전달한 방향, 하그로브 준장이 미리 써놓은 결론. 다 같은 방향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첸이 잠시 침묵했어요. 대령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현장에서 뭘 받는지, 그걸 어떻게 쓸지 저는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의견은 있잖아요. 있죠. 첸이 말했습니다. 저라면 본대로 쓰겠어요. 현장에서 확인한 걸 그대로요. 그게 검증관의 일이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천의 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그로브 준장이 보낸 양식을 띄웠어요. 결론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구조적 공백은 설계 미비 또는 생산 결함으로 추정되며 저는 그 문장을 지웠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간 공백은 열 분산 및 향후 개량을 고려한 설계 여유로 확인됨. 저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문장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그로브 준장은 화를 낼 거였어요. 이선 콜은 배신자라고 부르겠죠. 캐런 휘트모어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됐다. 없는 현장을요. 이상하면 멈추고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기체를 불량품이라고 쓸 수는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아직 보내지는 않았어요. 내일 마지막 세션이 남아 있었거든요. 모든 걸 확인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7년 전 밤이 또 떠올랐거든요. 그날 저는 됐다를 믿었습니다. 정비반장의 말을요. 그래서 동료가 다쳤어요. 그 뒤로 저는 현장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말을 믿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현장은 됐다가 없었어요. 확인이 있었습니다. 멈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도 의심하면 저는 평생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됐다로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본국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제가 확인한 사실을 쓰겠다고요. 그게 검증관의 일이니까요. 내일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국적 평가 회의였어요. 거기서 제 보고서 논의될 거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본 것을 그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에 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거짓으로 쓰지는 않겠다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다국적 평가 회의장은 사천 기지 내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이 DJR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나토, 한국, 각국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료가 돌았습니다. 캐런 휘트모어 측에서 준비한 자료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 구조적 공백 분석.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또 그 자료였습니다. 불량품이라는 결론이 박혀 있는 그 자료요. 발표자가 일어섰습니다. 캐런 휘트모어 본인이었어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엔진 사이 공백은
설계 단계의 미비를 보여줍니다. 이런 기체와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캐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며칠 전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캐런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래프와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전부 불량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현장에서 본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이건 분석이 아니라 몰이었습니다. 그때 마이클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딥니까? 첸이 물었습니다. 캐런이 잠시 멈칫했어요. 업계 전문가 분석입니다. 전문가요? 누구죠? 캐런이 대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첸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분석에 인용된 문구들이 있는데요. 블레이크 레인스라는 인플루언서가 퍼뜨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블레이크 레인스. 저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KF21 불량설을 퍼뜨린 사람이었거든요. 전문가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방산 지식이 없었습니다. 캐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결 정황이 드러난 거였어요. 로비 자료와 인플루언서의 자극 문구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어서야 했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리처드 메카시입니다. 미 공군 AFL-CMC 소속이고 이번 검증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7년 전 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야간 긴급 출격이었어요. 정비반장이 체크리스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륙해.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이륙 직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압 계통이었어요. 비상 착륙은 했지만 동료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척추가 부러졌어요. 32살이었습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됐다라는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급할 때 나오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봤거든요. 저는 한국 측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박상철이 앉아 있었어요. 김정호도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며 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딘가에서 됐다가 나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사천 현장에는 됐다가 없었어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상하면 멈췄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어요. 0.1 때문에 작업 전체가 멈추는 걸 봤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에 떠 있는 캐런의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저 공백은 불량이 아닙니다. 나중에 뭘 달아도 기체를 뜯어내다 사고 나지 않게 비워둔 자리예요. 열이 빠지고 진동이 분산되고 수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캐런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7년 전 그날 밤 우리 현장에 한국 방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됐다 대신 한 번 더 보자가 있었다면 동료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한국이었다면 그 사고는 안 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가 지났어요. 박상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원래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요. 김정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끄덕임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현장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그때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AF4 평가관 사라 콜린스였어요. 저는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어요. 미 공군 내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라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집중했어요. 현장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말이 아니라 확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번 검증의 결론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사라 콜린스가 앉았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캐런 휘트모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 말했습니다.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를요. 현장에서 본 것을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박상철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며칠 전까지 저는 이 사람들을 불량품 만드는 사람들로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량은 제 판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박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뜰 수 있는 동료가 되셨네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같이 뜰 수 있는 동료.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그로브 준장은 저를 한 번 불렀어요.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공식 기록으로 남았거든요. 뒤집기엔 늦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사천에서의 48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조립동문이 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그때 뭘 봤을까요? 휑한 빈 공간, 태어난 사람들, 순서를 고집하는 목소리들. 저는 그 모든 게 숨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량을 감추려는 수작이라고요.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깔봤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만든 길을 뒤따라 걷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더 쉽게 의심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고 불량이라고 단정했어요. 현장도 안 보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따라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방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급해도 됐다로 넘기지 않는 방식을요. 이상하면 멈추고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방식을요. 최기철이 떠올랐습니다. 27년 동안 현장에서 버틴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빈 공간의 의미를 설명해 줬죠. 나중에 뭘 달아도 기체를 뜯지 않게 비워둔 자리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최기철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칭찬받으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유는 이거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왜 거기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기가 배운 걸 전해주려고요. 멈추는 습관, 확인하는 습관, 됐다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습관. 그게 자리 잡은 걸 보고 싶었던 거겠죠. 박상철도 생각났습니다. 저를 막아섰던 사람이에요. 추측부터 시작하면 오늘은 여기서 끝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짜증났어요. 왜 막는 거냐고. 숨기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은 저를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멈춰 세운 거였어요. 김정호도요. 비행기는 말로 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결론부터 정해놓고 끼워 맞추면 그건 확인이 아니라 재판이라고요. 그 말이 뼈를 때렸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러고 있었거든요. 재판관처럼 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화내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다친다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20년 넘게 전투기를 다뤄왔다고 자부했어요. 현장에서 굴러왔다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급할 때 멈추는 법을요. 됐다. 대신 한 번 더 보자를 꺼내는 법을요. 7년 전 그날 밤이 또 떠올랐습니다. 동료가 떨어지던 그 순간이요. 저는 그 뒤로 현장을 의심하게 됐어요. 됐다. 라는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건 맞았어요. 의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어요. 남을 의심할 게 아니라 제 방식을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사천 현장은 저한테 거울이었어요. 제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보여줬습니다. 급하면 됐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정이 밀리면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급해도 멈췄어요. 일정이 밀려도 확인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보여줬어요. 합동훈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KF-21이 같은 공역에 들어올 겁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 기체가 위험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저 기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입니다. 같이 뜬다는 건 서로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 있는 기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믿음. 그 기체를 만든 사람들이 대충 넘기지 않았다는 믿음. 저는 사천에서 그 믿음의 근거를 봤습니다. 됐다. 없는 현장을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들을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이었어요.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엔진 간 공백은 열분산 및 향후 개량을 고려한 설계 여유로 확인됨. 그 문장 하나 쓰는데 48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7년이 걸렸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계속 답을 찾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급할수록 됐다를 금지하는 나라예요. 이상하면 멈추고 확인하고 그제야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요.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 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기가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급한 순간에도 됐다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나라예요. 사람 목숨 앞에서 멈출 줄 아는 나라요. 저는 그런 나라를 봤습니다. 사천에서요. 그건 한국의 자랑이 아니에요. 제 반성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뭘 했을까요? 급하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됐다를 꺼냈을까요? 그 됐다 중에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게 있었을까요?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사무실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앉아 있고 싶었거든요. 사천에서의 기억을 곱씹으면서요. 같이 뜰 수 있는 동료. 박상철이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동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고 믿을 근거를 확인하고 그제야 동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사천에서 그 과정을 거쳤어요.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창밖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었어요.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 같은 하늘을 나눠 쓰게 될 거라고요. 한국 전투기와 함께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리처드가 회의장에서 일어서는 장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한국이었다면 그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존심 센 미국 군인이 외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상철이 마지막에 한 말도 오래 남았어요. 같이 뜰 수 있는 동료가 되셨네요.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울렸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시대를 모릅니다.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그 시절을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그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석탄 먼지 마시며 일하셨던 분들, 중동 사막에서 50도 넘는 열기 속에 땀 흘리셨던 분들,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밤새 허리 펴지 못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됐다 하고 넘어갔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제대로 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제 늙었다. 한 게 뭐 있나? 젊은 사람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선생님 손등에 있는 주름, 그거 훈장이에요.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 그것도 훈장입니다. 허리 아프시잖아요. 무릎 시리시잖아요. 그게 다 이 나라 만드느라 다른 거예요. 영웅입니다. 정말이에요? 미국 대령도 인정한 나라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말동무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오셨는지, 요즘 날이 많이 춥습니다. 나가실 때 목도리 꼭 챙기세요. 장갑도요? 귀찮으시더라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해요. 밥도 거르지 마시고요. 뜨끈한 국물 드세요. 몸이 좀 안 좋으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오늘 저녁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나라를 만들었구나. 내가 있어서 지금이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토닥여 주세요. 자격 있으십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독수리 탑업이어도 괜찮아요. 옷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잘 봤다 한마디만 써주셔도 힘이 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